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쌤 BBK입니다.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출의 106회 객관식 1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맞죠?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번은 맞았어요. 2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죠.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일반 기업액의 기준을 보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 표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할 항목이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 3번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 맞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 배열 원칙이다.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념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 누계, 이익이념 또는 결성금으로 분류된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여기 기업액의 기준을 이렇게 작성과 표시 내용을 쭉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은 문제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 자, 여기 1년 이내 보통예금. 보통예금 자체는 요금을 예금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지만은 사용 제한이 있대요. 1년 이내. 그럼 이것은 분류가 불가능하다. 2번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 이것도 안되죠. 1년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2번도 틀렸어요. 3번 당좌 차월이요? 이것은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3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4번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3개월 이내요? 이건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여기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용을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대용 증권 수표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가능하다. 정기예금은 안 되죠.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환매채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여기 환매채는 뭐냐? 환매채는 대개 은행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권 중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구입하기로 이 다시 구입하는 걸 환매죠. 환매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채권을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다시 은행이 3개월 이내에 다시 그 채권을 다시 구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안정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환매채는 3개월 이내 환매채는 거의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우표 수입인지 성급비용이나 소모품비로 분류하고 서일자 수표, 어미죠. 가불증 차용증서는 대여금, 부도수표,
부도수표어음, 당좌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예금, 당좌 차월은 단기차예금, 1년 이상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보통 예금일지라도 그게 사용이 제한됐대요. 그러면 장기금융상품이죠. 1년 이상 장기금융상품.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은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유동부채.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애상매금 1년 이내요. 선수금 1년 이내, 미지금 1년 이내. 다 유동부채죠.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네요. 장기. 비유동이고. 사채도 사채 발행은 대개 3년짜리죠. 그래서 비유동부채. 그래서 애상매금, 선수금, 미지금 이 세 개를 합하니까 답은 1억 800. 답은 3번이네요. 비교적 쉬운 문제죠. 다음은 문제 4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유가증권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성이 누계. 이건 틀려버렸죠. 단기손익이죠. 단기매매증권은 미실현 보유손익. 그러니까 미실현 보유손익은 평가손익이죠. 평가손익. 그리고 단기는 평가손익일지라도 내년에 처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타 포괄성이 누계 처리한다. 이 말은 틀렸고 2번을 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어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맞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3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죠. 여기 매도 가능 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장기 투자 언제 처분할지 몰라요. 그래서 단기 손익 처리가 불가하여 재무상태의 기타 포괄성 누계로 기록하다가 나중에 처벌할 때, 재평가할 때 처리한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그래서 4번은 1번이 틀렸어요. 확실히 틀렸어요. 다음은 문제의 5번.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자본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통주 500주를 일주당 50만원 신규 발행하여 증자. 증자요? 자본금의 증가죠. 자본금의 증가. 그래서 분결해 보면은 차변에 현금, 자산이 증가했어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이죠. 자본이 증가했네. 자본이 증가했고 2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지급한 후 결의했대요. 결의했으니까 배당 결의를 했어요. 분계를 보면은 차변에 미처분 이익이냐고 자본이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과 부채 증가. 이거 하여튼 자본이 감소했죠. 돈 주기로 배당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자본이 감소했고 3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150만원에 구입,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럼 분결해 보면 차변의 비품, 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해요. 자본의 영향입니다. 답은 3번이 해당되네요. 여기 해당되지 않네요. 자본의 영향이 없어요. 4번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분계를 보면은 차변의 급여, 비용이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자산이 감소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은 문제 6번.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는 원가 얘기예요. 원가 얘기 5문제. 5문제인데 4개를 맞춰야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 원가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문제를 맞춰야 돼요. 목표가 4문제예요.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기 제품 최종가 또는 단기 완성품. 이 제품이 완성품이라는 거죠. 완성품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친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풀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T계정을 그려놓고 이 T계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또 나와요. 90% 이상 출제할 확률이 높다. 이게. 그래서 제공품 T계정을 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대변,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단기 투입된 원가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기초, 차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제공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대변에 있다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판매원료 가야 되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차변, 제품의 차변, 제공품의 대변. 그래서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대변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이 T계정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여기 제공품 계정을 이렇게 보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1번은 틀린 이야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2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친다. 여기 제공품 계정 여기 가셔가지고 단기 총 제조원가가 차변 맞네요. 맞아요. 3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여기 제품 계정이 있죠. 제품 계정을 가셔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잖아요. 차변 맞네요. 4번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여기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의 차변. 차변이네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의 발생 차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원가 집계 과정, 이 T계정 그리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다. 이 T계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은 문제 7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관련성과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몰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된 원가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해소할 수 없는 원가. 1번은 매몰원가를 맞춘 거죠. 매몰원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고 2번은 기회원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게 현재 용도는 내가 선택된 거예요. 선택. 내가 일안을 선택했다. 만약에 일안을 선택했다. 그럼 포기된 안이 뭐 2안, 3안 이렇게 있겠죠. 현재 용도란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선택된 안이 있고 선택을 해놓고 다른 용도 그러니까 포기된 안이죠. 그걸 사용했을 때 얻은 최대 금액 맞는 이야기죠. 2번도 맞는 이야기고 3번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다. 맞죠? 그래서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고 맞는 이야기예요. 해피불능 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전략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죠. 전략할 수 없다. 여기 해피불능 원가. 4번이 틀렸어요. 전략할 수 있다면 전략할 수 있는 원가는 해피 가능 원가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여기를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매몰 원가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두개 뺀 금액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를 500원에 취득 사용하다가 처분하려고 한대요. 처분 시점에서 감가상각 누계는 400원.
그럼 500원에서 400원 빼오니까 100원이 지금 현재 매물원가죠. 100원이 매물원가. 이 100원이 매물원가예요. 500원에서 400원을 뺀 이 100원이 시도공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 100원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처분한대요. 바로 처분하면 50원을 받을 수 있고 수선에서 처분하면은 수선 지출이 30원이 들어가지만은 처분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100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100원에서 30원 빼니까 처분이익은 70원이 되죠. 70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은 일하는 50원, 수선에서 처분하면 70원. 그러면 70원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70원을 선택해요. 그러면 50원을 포기하는 거죠. 50원을 포기하니까 포기된 일하는 기회비용이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50원.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된 원가는 여기 50원. 그 다음에 여기 지출된 금액 30원. 처분된 금액 100원. 70원. 이런 것들은 관련 원가죠. 관련 원가. 예, 그래서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죠. 또한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도 있어요. 그러므로 매물원가, 매물원가는 여기 500원에서 빼기 400원 하니까 얼마예요? 100원. 100원이 매물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비관련 원가는 500원, 400원. 이런 것들이 비관련 원가죠. 여기 이란, 이안 선택할 때, 의사결정할 때 500원과 400원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관련 원가. 매물원가는 100원. 이렇게 보시고 여기 기회원가란 선택되지 않는 한, 포기된 안 중에서 최대 이익을 말하는 거죠. 여기 회피 불능원가, 예를 들어서 회피가 불능한 원가, 공장의 재산세, 이건 법으로 규정이 된 거죠. 전략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회피 불능원가.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는 피할 수 있는 거죠. 접대비 이번은 뭐 사정이 안 좋으니,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전략하자. 그럼 전략할 수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보시고 문제 8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Y축은 총원가, X축은 조업도.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도 이렇게 증가되죠. 그래서 여기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까지는 총원가가 일정해. 근데 어느 순간에 조업도가 초과가 되면은 총원가도 증가되네. 이런 게 뭐냐? 이걸 뭐 중고정원가죠. 중고정원가. 얘를 준고정원가. 그래서 여기 답안을 보면은 1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원가이므로 혼합원가. 혼합원가는 이걸 말해요. 여기 준변동원가죠. 준변동원가. 1번은 준변동원가를 설명해요. 혼합원가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총원가가 있고 조업도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 기본요금이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러니까 조업도가 0일 때도 고정비가 기본요금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고정비 요소죠. 고정비 요소. 그 다음에 사용량이 증가되면은 쭉 이렇게 변동비죠. 변동비. 사용량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고정비 요소와 변동비 요소가 같다면은 그걸 혼합원가 또는 준변동원가. 1번은 준변동원가예요. 설명한 것이고, 2번 일정한 범위 내의 조업도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면 총액이 달라진다. 2번을 맞는 거죠.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준고정원가. 3번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거예요. 준변동비를 말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이 있죠. 내가 전기나 수도를
전혀 이번 달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본 요금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준변동비죠. 4번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준변동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준변동비를 설명하고 2번은 중고정비. 그래서 중고정비 이 답은 2번이고 또는 계단원가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계단원가를 한다. 그래서 중고정비가 뭐겠냐. 중고정비 예를 보면은 자, 포장지 한 장에 제품 10개를 포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품 1개부터 10개까지는 포장지 한 장이면 필요하죠. 제품 10개까지는 포장지 한 장, 포장지 한 장이 뭐 10만원이 든다. 그러면 10만원으로 커버가 돼요. 제품 10개까지는. 근데 11개는 포장지 한 장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포장지 한 장을 더 사와야 돼요. 그때는 20만원 되니 20만원. 그 다음에 쭉 20개까지는 포장지 2장으로 해결돼요. 근데 이제 21개, 제품 21개를 포장하려면은 포장지 2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한 장 더 사야 돼요. 그러면 30만원 되겠죠, 30만원. 그래서 일정한 조업도 범위까지는 총 원가가 일정하다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를 초과하면 총 원가도 초과되는 게 그런 게 준고정비. 아시겠죠? 다음은 문제 9번. 주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할 때요. 자, 예정 배부 문제. 자주 나오죠? 맨날 나와요. 또 90% 이상 이것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부 기준이 시간이요, 시간. 배부 기준을 시간으로 한다.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총액은 300만원이고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만씩으로 동일하다. 여기 시간이 예정 시간과 실제 시간이 똑같대요. 제조 간접비가 10만원 과소 배부되었을 경우 실제 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발생액을 물어봤어요. 실제 발생액.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한 문제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 틀을 생각해야 돼요. 예정 배부에서 실제 발생을 빼요. 그럼 배부 차이가 나오죠. 예정에서 실제를 빼라. 그럼 배부 차이가 나와. 배부 차이가 플러스이면은 과대배부, 마이너스면 과소배부. 뭐 어떤 책을 보면은 반대로 빼고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정에서 실제를 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과대배부, 마이너스면 과소배부다. 먼저 이 사실을 아시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근데 여기 실제 발생량 모르죠. 지금 이걸 구하래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예정 배백을 구해 보시자고요. 예정 배백은 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예정 배백은 예정 배분에 곱하기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서 실제 시간을 구해 가지고 곱하기 예정 배분이에요. 그게 예정 배백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정 배분이 안 나왔어요. 예정 배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정 배분을 또 구해야 돼요. 예정 배분율은 제조 간접비 예산액, 제조 간접비 예산액에다가 예정 시간, 이것을 연초에 미리 산정해 놓죠. 연초에. 그러니까 여기 제조 간접비 예산액이란 것은 올해 2023년 시작을 할 때 먼저 예산을 짜는 거죠. 야, 올해는 1년간 제조 간접비 예산액이 300만원 들어갈 거다. 그때 예정 시간은 3만 시간이다. 이렇게 먼저 예산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정 배분은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 300만원 나누기 예정 시간 3만 시간. 그럼 100원 나오네. 100원. 시간당 100원이란 거예요. 예상 시간당 100원. 그래서 예정 배분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예정 배비율을 구하고 이렇게 100원 구했어요. 그럼 실제 시간은 얼마예요? 3만 시간이잖아요. 곱하기 3만 시간. 그러면 얼마 나와요? 그래서 여기 100원 곱하기 3만 시간 하니까 300만 원 나오네요. 자, 예정 배백은 3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지금 현재 모르죠. 몰라요. 근데 배부 차이가 과소 배부됐대요. 과소 배부. 이 과소 배부. 이렇게 과소 배부되면은 마이너스를 10만 원 마이너스. 그럼 300에서 얼마를 빼야지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00에서 310만 원 빼야지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면 실제 발생액은 3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은 답은 3번이네요. 이런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원가에서 한 문제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시점 생산 전에, 그러니까 2023년 전에 예정 배별을 산정하죠. 예정 배별은 총 예산액 1년간의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예정 시간을 구해요. 그래서 예정 배별을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미리 해놔. 이것들은 예산액이나 예정 시간은 과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한 5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액 예정 시간을 구한다. 이렇게 예정 배별을 산정해 놓고 생산이 시작해요. 그래서 생산이 완료됐다. 생산이 완료되면 실제 시간이 구해지겠죠. 실제 시간이 구해져요. 그래서 실제 시간하고 예정 배별하고 곱해서 예정 배별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예정 배별은 예정 배별 곱하기 실제 시간. 그럼 예정 배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생산이 다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실제 발생액이 산정이 되겠죠. 생산 시점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얼마인지 잘 몰라.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실제 발생액이 산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 발생액이 산정이 되면은 예정 배부액하고 배부 차이하고 실제 발생하고 비교를 해서 배부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에서 실제를 빼요. 예정에서 실제를 빼면은 플러스면 과대, 마이너스면 과소.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정 배부액을 산정해서 이거 뭐 원가를 제조 원가를 임시로 정하죠. 구한다, 산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발생액을 산정이 되면은 배부 차이를 구해서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그런 순서로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이건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정에서 실제를 빼가지고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 마이너스는 과소.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 9번 이렇게 하시고 문제 10번. 문제 10번이 조금 길어요. 다음은 제조회사 주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법을 하래요. 그 다음에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 완성품 환상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가 얼마인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어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법은 뭐냐? 평균법에 가지는 의미는,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포함해서 단가 계산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포함해서 단가 계산을 하세요 그런 뜻이고,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을 제외시키고 단기 투입된 원가만 가지고 단가 계산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제조원가, 모든 제조원가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두 개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가공비 두 개를 포함해서 계산하라 그런 뜻이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도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직접 재료비와 가공품 완성품 환상량이
동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 직접재료비, 가공비 따로따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은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공정어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 완성도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곱하기 완성도에서 완성품 한상량 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한상량을 구해서 총원가 나누기 완성품 한상량 그러면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 나누기 완성품 한상량 총원가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완성품 한상량 얼마인가 지금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총원가는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직접재료가 50만원, 가공비가 50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구하지 말고 합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이죠. 그래서 기초는 원가가 100만원이고 단기 제조원가, 단기 투입되는 원가죠. 그래서 재료는 700, 가공비는 600, 1300이죠. 그럼 총 원가는 1400이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총 원가는 1400. 그럼 이제 뭔만 구하면 돼요? 완성품 한상량 구하면 되죠. 그래서 완성품 한상량은 여기 해답에 보니까 완성품 한상량을 보니까 물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완성은 5000개, 기말은 2500개. 단기 완성에 이 5000개 속에 기초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5000개 플러스 2500개 그러니까 총 7500개의 물량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완성된 5000개는 5000개 전부 다 완성이 됐죠. 100% 완성도가 100%예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고 기말에 보니까 완성도가 80% 이게 80% 주어졌죠. 그리고 2500개 곱하기 80%가 완성이 됐으니까 2000개죠. 그러면은 이번에 총 7000개가 완성품 한상량이죠. 완성품 한상량. 물량은 실제 투입된 것이고 실제 투입된 것인데 완성품 한상량이라는 것은 단가 계산을 위해서 완성되었다고 2500개 중에서 80%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2000개를 가지고 단가 계산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성품 한상량이라는 것은 단가 계산을 위해서 2500개 중에서 2000개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단가 계산을 위해서 구하는 숫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000개가 완성품 한상량이 됩니다. 그럼 완성품 한상량은 7000개네. 총 원가가 1400이고 완성품 한상량은 7000개니까 1400 나누기 7000개. 그러면 단가가 2000원 나오죠. 그래서 한 개당 단가는 2000원이네.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잘 읽으면은 평균법이 무슨 의미고 모든 제조원가가 무슨 의미고 이런 것을 알면은 좀 쉽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해답지를 보니까 해답은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직접재료 가공비 이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세요. 7000개 7000개 똑같잖아. 이걸 몰라 구분하냐고. 그 다음에 550만원 50만원 이 총원가를 몰라 구분하냐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가 1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발생에 단계 투입된 거 1300. 그래서 합이 1400이구나. 총원가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은 2000원 4번이고 만약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기말 완성품 한상량 곱하기 단가죠. 그래서 기말 완성품 한상량이 2000개죠. 2000개 2500개가 아니에요. 이건 물량이고 여기 2000개죠. 그 다음에 단가는 한 개당 단가가 2000원이었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400만원.
만약에 단기 완성품 원가를 구하세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 환상량 곱하기 단가. 5,000개죠, 5,000개. 5,000개 곱하기 2,000원. 그러면 1,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기초는 100만원. 기초 원가가 100만원이죠. 단기 투입된 원가가 1,300. 그래서 총 원가가 1,400인데 평균법으로 계산하니까 단기 완성품 원가는 1,000만원이고 기말은 400만원. 이렇게 원가를 배분합니다.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시고 원가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에요. 세법이 어려워요. 다음 중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래서 문제가 가나다라 있는데 이 중에 옳은 걸 찾으라 이거죠. 우리나라 부가세는 간접세 맞죠? 예, 여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담세자, 부가세 담세자는 소비자죠. 부가세를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 그 다음에 그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죠, 사업자. 그래서 담세자하고 신고 납세자하고 일치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부가세라는 것은 부가세를 보면은 부가세는 여기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죠. 물건을 팔아요. 그럼 그 대가로 물건값하고 부가세를 받아요. 부가세를 받죠.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부가세를. 그럼 부가세를 사업자가 받았다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신고 납부해요?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잖아. 그러니까 부가세 부담자는 소비자예요. 그것을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담세자, 소비자를 담세자, 사업자를 신고 납세자.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자고, 그래서 여기 담세자고 실제로 신고 납부자고 불일치가 되니까 간접세. 자, 그래서 간접세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세는 생산진국 과세를 생산진국이 아니라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 틀렸어요. 소비지국. 우리나라는 부가세는 지방세다. 택도 없는 세는 국세죠. 국세. 우리나라 부가세는 전 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공제법. 그래서 여기는 다 틀렸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상이 없다. 가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광업은 광업사무소. 사무소가 납세지예요. 탄광 속이 아니라 탄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1번은 맞고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 3번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임대요? 임대는 사업을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 이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영등포에 있고 부동산이 강남에 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어디에 강남에다 해야 알겠죠? 법인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맞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중요해요. 부동산 이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납세지는 법인 본점. 매매란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부동산이 언제 팔릴지 몰라.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가 없어요. 팔려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는 본점이죠. 본점. 그래서 임대업과 매매업자의 납세지, 부동산 매매업자 납세지는 틀려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13번. 다음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소득세를 물어봤어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맞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여기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이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 맞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죠. 주소지. 그래서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주소지로 한다. 사업장이 아니죠. 부가세는 사업장이 맞아요. 부가세는 사업장. 이게 헷갈려요. 이거 자세히. 소득세는 주소지. 부가세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의 주소지는 영등포래요. 영등포이고 사업장은 강남이다. 그럼 소득세는 영등포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고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 강남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3번은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맞죠?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A적으로 사망, 그 다음에 출국 두 가지 경우는 A적으로 인정을 한다.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무조건.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6%,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6%, 45% 맞아요. 자, 다음은 문제 14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월 결손금은 전년도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전년도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이게 결손금 통산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손금 통산이 가능하다. 결손금 있으면 차감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3,500.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원. 이건 종합과세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플러스.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1,500. 플러스 해야죠. 퇴직소득이요? 분류과세야.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건 종합과세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결손금. 결손금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래요. 그러면 차감할 수 있다. 이거. 빼줄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이 소득에다가 3,500, 1,000만원, 1,500을 합해서 5,000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3,500, 1,000만원, 1,500 다 합치고 5,000을 차감하니까 답은 1,000만원.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게 보충 설명을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 상가죠, 상가. 상가를 제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되는 소득은 퇴직, 양도. 맞죠?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불로소득이니까. 상가, 임대 이것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고 2월 시키는 거예요. 2월. 그럼 언제 빼주냐? 이 소득, 부동산 임대, 상가 임대 소득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 빼주는 거예요. 단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 사업 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 소득은 봐주겠다. 그래서 그런 결손금이 있다면은 다른 근로, 다른 사업 소득에서 차감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정께서 넘어온 2월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이 발생하면은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뭔 소리냐면은 정계 결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넘어왔죠. 그러면 2월 결손금 되는 거죠. 정계 발생 결손금이 단기로 넘으면 2월 결손금이 돼요. 이런 2월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에 또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 결손금 공제 순서가 2월 결손금을 먼저 해줄 거냐, 단기 발생 결손금을 먼저 하냐. 그럼 이걸 먼저 하라.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세요. 그런 뜻이고, 이런 2월 결손금은 15년간, 그러니까 여기 결손금이 발생하면은 15년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 그때 공제를 하세요. 그런데 15년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고, 다음은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거. 최저세율이 아까 몇 프로였어요? 아까 6%였죠. 6% 답은. 그래서 여기 6%인데 복권 당첨 소득 중 3억 초과분. 이것은 복권 당첨 소득은 3억 초과요? 그러면 30%. 3억이 안 돼요? 그러면 20%. 그래서 30%, 20% 기억을 하시고, 비실명 이자 소득. 비실명은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죠. 전주 A가, 이 사람이 전주예요. 그래서 B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B는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A한테 주겠죠. 그래서 이자를 주면서, B가 이자를 주면서 A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라니까. 그러면 B는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원천징수 하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알아야 되죠. 근데 A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주는 대개 이름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실명 이자 소득. 그래서 그러면 이름 뭐라 할까요? B가 A한테 물어보죠. 나는 이름이 없고 그냥 불곰으로 하라. 불곰 중에 광화문 불곰 실제로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런 소득을 비실명 이자 소득. 비실명 이자 소득은 거의 뭐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45%예요. 45%. 그 다음에 또 금융실명법. 은행과 거래했다면은, 은행과 금융실명법. 은행과 이렇게 거래했다면 90%에 90%. 거기다가 주민세 뭐 9%, 하면 99%. 하여튼 이자가 발생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세금으로. 여기는 은행에서 자기 주민등록증 없이 통장을 개설해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 이자는 99%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은 은행에서 그런 통장을 만들 수 없죠. 이름 없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이, 이자 소득 중에 비영업 대금은 25%. 비영업 대금은 25%인데, 비영업 대금 이익이 뭐냐? 대금업자, 은행이 아닌 자가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수익. 나는 대금업자가 아니야. 그래서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 수익은, 그런 이익을 비영업 대금이익.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여윳돈이 있어. 그래서 뭐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 걸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25% 원천징수라 이거죠. 일용 근로자의 6%.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최저세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자하고 배당수는 15%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있죠.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세율은 3%죠. 3%. 3%네. 프리랜서는 3%. 여기에서는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이 6%로서 최저세율. 자, 이와 같이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했어요. 기출 106회 객관식 1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